문재인 대통령 인도를 이틀째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 그리고 추은호 와이텐 해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첫 일정이 힌두 사원 방문입니다. 이마에 붉은 점, 틀락 찍고 합장하는 모습 화면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역사 코드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공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나라를 순방하게 되는 과정에서 미리 철저하게 그 나라에 대한 문화, 역사들을 공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민국과의 관계성들을 쭉 이어보게 된다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불교를 바탕으로 전통 문화가 형성되어 왔는데 그 불교의 기원이 어디인 걸 보면은 인도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가깝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인도로 방문하기 전에 인도 유학생들과 함께 단갈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를 관람하게 됩니다. 인도 현지에서 사실 국민 배우라고 불리우는 아미르 칸이 주연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미리 보고 현지를 방문한다면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금 더 이 코드를 서로 맞출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 고대 자바국과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시대의 태종의 이 사신으로 왔던 과거의 오랜 역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예. 네, 이런 코드를 가지고서는 해당 국가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 문화, 종교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순방 공식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도 사제로부터는 노벨 평화상 받기 손꼽아 기다린다 이런 덕담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렇게 그 인도를 방문하고 할 때, 그 외국 방문할 때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 존중하는 전통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 이번 인도 방문은 처음은 아닙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 그 당시에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트레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인도 라다크라고 인도 북부 지역에 트레킹을 히말라야 접경 지역을 트레킹하다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듣고 그거 귀국을 하죠. 트레킹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한 그런 전례가 있는데 한 15년 전에 한번 방문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인도의 정치 경제의 핵심인 뉴델리와 를 중심으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 감회가 깊을 겁니다. 15년 전에 완성 못한 인도 방문을 이제 대통령이 돼서 방문한다. 그런 이제 희망도 있을 거고 또 힌두교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부터 노벨 평화상 이야기까지 드는 거는 그 동안에 남북 그 화해, 또 남북이 또 북미 간의 화해를 중시하는 이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덕담을 받은 거고 또 그런 점들 때문에 아주 감회가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굉장히 큰 방문일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가장 관심은 삼성전자 인도 공장을 방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여기서 만나게 될까? 만나면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인도 공장에 대한 방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점 하향 곡선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도 시장을 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도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아직까지 투지폰을 쓰고 있다 그래요. 그럼 13억 정도 되는 인구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점점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의 삼성의 투자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도를 바라봤을 때 이번에 인도 순방은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중국과 미국 중심의 교역 관계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는데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고 G2에만 우리가 북한에서 경제 관계를 가져가게 됐을 때 위험성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의 사드 보복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 개청을 위한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공장 준공식에 삼성의 총수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아직 재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현 정부와 어느 정도 대립각을 세웠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서 혹시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논란 속에서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삼성 일정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네. 베트남만 해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영향력이 강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방문 때 지난 3월에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현지 공장을 방문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 말 들어보면은 아직은 뭐 때가 있지 않았다라는 예. 식의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물론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을 증축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지의 그 휴대폰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삼성전자의 위치를 이렇게 확고히 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네. 이재용 부회장과 또 인도의 모디 총리하고의 관계도 또 각별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그 인도를 방문해서 모디 총리하고 한 50분 동안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인도와의 협력을 약속을 했고 또 모디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 담당할 주요 파트너로 이렇게 또 지정이 되고 그런 결과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 준공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공장 준공식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디 총리도 지금 같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은 두 정상을 같이 안내하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네.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셈인데요. 이 현지에서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대화를 나눌까라는 것이 네. 총리의 관심사인데 그러니까요. 워낙 공식적인 자리고 또 모디 총리까지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기업의 애로를 말한다든가 그러기에는 좀 그러기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회동 자체가 굉장히 주목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8시쯤으로 그렇습니다. 예정돼 있죠. 자,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이제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보통 2년에서 한 3년 차, 4년 차 때 보면은 삼성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사업장 방문하는 일정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특히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정말 아주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 하는 그 현장들을 찾아가 보면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거는 또 이제 그 국가 원수로서 우리 기업인들을 또 우리 교민들이 가서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현지에 또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현지의 경제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갈 때마다 가급적 우리 기업을 방문하고 우리 교민들을 하고 만나는 행사들을 많이 갔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국정농단 재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첫 공식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행보를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런 일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갖고서는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현 정부와 아직까지는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국민적 추정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건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고민이 바로 이 경제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만 가지고 네.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나 대한민국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수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의 역할이라는 건 사실 결정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같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복원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성순환 과정을 만들겠다는 신호탄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대화나 대담 과정 속에서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디서 이제 앞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냐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같은 인물들의 역할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특히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교수 시절부터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법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삼성을 바라보는 태도와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게 될지 등에 네. 대해서 조금은 변화의 소지가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 재판 최종심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면에서 지금 오늘 만남이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반기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더 투자도 많이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뭔가 관계 개선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분석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 이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감기 몸살 이후에 업무 복귀한 이후로 밑에 청와대 직원들이나 아니면 기업 정부에도 기업의 현장 방문을 좀 많이 좀 늘려라라고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외국에서지만은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인 삼성전자 증공식에 참석을 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국내에 돌아와서도 문재인 대통령 가급적 기업의 현장 방문이나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혁신 성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거기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규제 개혁을 규제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독려하고 재촉하는 그런 그 행동들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취임 이후에 청와대에서 이제 기업인들 초대해서 맥주 파티 열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재용 부회장 뭐 수감 중이라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외 이전, 기업 해외 이전을 좀 장려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가 지적하고 있는 우려라고 한다면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특히나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안 좋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내에 대한 투자는 꺼리고 있는데 기업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해외로만 눈을 돌리게 되면 결국 국내 일자리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 방식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도 손을 잡고 그 대기업과 손을 잡은 힘을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을 등한시하고 외국으로만 돌리게 됐을 경우는 국내 자본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판적으로만 듣지 말고 이 부분에서의 함의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없을지도 같이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새겨드릴 필요도 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이 발언들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기무사 문건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에 뭐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00대, 기무사가 촛불 집회에 이런 병력을 준비하라고 했다 이런 문건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기무사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예. 되죠. 기무사령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방첩 활동, 간첩을 잡는 활동이나 보안 그리고 국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국가 기밀들을 지켜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 계엄에 관련되는 문건들을 작성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1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예. 군 인권센터라고 하는 조직에서 여기에 대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작성됐던 시기 그리고 누가 이걸 작성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2016년도 12월에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아마 여기에 대한 명령을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권한대행을 받고 있었던 게 황교안 권한대행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한 여부부터 따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의 기무사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에 대한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는 수석급의 인사 누군가와 같이 교감을 통해서 문건을 만들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당시 혼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군병력이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어서 일단은 진실에 대한 규명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헌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현 기무사 참모장은 지금 기무사 개혁 TF에서 지금 해촉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혁 작업을 이뤄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문건에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거든요.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서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한 어떤 설득 논리,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6가지 설득 논리 그리고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다수의 국민이 세월호 사건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추가 실종자에 대한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다 등에 대한 논리. 이거는 아마도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계속 이와 같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었던 이 같은 논리에 대한 개발의 시초가 기무사가 한 일이 맞는 건지 지금 이런 논란이 굉장히 휩싸이고 있는 거고요. 기무사령부가 군내 조직으로서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의 대응 논리들을 모색하고 문건을 작성한다는 것은 애당초의 조직의 활동과도 맞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작성이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그 지시를 하게 된 최초의 지시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이런 논리들을 처음 들어본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후 대응에서 비슷한 논리들을 이제 국민들이 들어봤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독대를 정례적으로 해왔느냐라는 부분들도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들은 없고요. 과거에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기무사령관을 만나지를 않았던, 독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의 기무사령관 독대가 정례적은 아니라도 부활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건에 대한 보고서는 당시에 기무사령관이 이재수 사령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진 그 문건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었을 텐데 이재수 당시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세월호 건을 보고를 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겠지만은 이 문건이 작성된 게 2014년 9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마 뒤에 2014년 9월쯤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비슷한 주장을 논리를 펴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그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곧바로 세월호 수색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 두 달 뒤에 추가 이렇게 이제 수색 중단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11월에 내려졌었는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부를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지 종합적인 그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되짚어보니 같습니다. 조금 이상한 측면들은 있지만 이 퍼즐 조각들은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번 그 문건 파동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정확히는 민주당과 이제 한국당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여당이었었죠. 자유한국당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우 의원의 발언 그리고 이 문건을 공개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는 시위가 더 격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 습격이라든지 무력 시위, 국정 혼란에서는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을 검토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군이 아니죠. 이것이 이제 정권 탈출을 위한 쿠데타 이렇게 정권 획책을 위한 일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저는 침소봉대식의 쿠데타 음모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계엄의 대상, 위수령 발동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그 유신시대 사고입니다. 백보양보하더라도 뭐 준비할 수 있다고 칩시다.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봅니다만 그걸 왜 기무사가 합니까? 합참에 민군작전부가 있고요. 그 밑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맞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엄 준비했습니까? 그때 계엄 준비 안 했잖아요.
예,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셨는데 네. 지금 한국당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침소봉대식의 쿠데타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당에서는 지금 기무사들을 그대로 두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이 당시 국방위원장이었는데요. 예. 국방위원장의 발언들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 기각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게 김영우 의원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김영우 의원의 개인 발언인 건지 당론인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김영우 의원의 발언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무사에서 그럼 이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저는 그 작성 자체도 문제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혼란 사태가 굉장히 극심할 정도로 이 탄핵을 시위하는 과정 속에서의 촛불 집회가 그러한 무력 집회로 이어졌는가라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충분하게 대한민국의 경찰 병력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 준비가 됐기 때문에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거고 이철희 의원의 주장처럼 만약에 작성을 해서 군이 소요 사태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기무사가 아니라 합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에 아마 동조를 좀 할 겁니다. 하지만 다만 한국당을 비롯해서 군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격하게 좀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군 인권센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건 하나를 가지고 결국은 12.12 사태와 준하게 내란을 예비 음모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건 하나만을 가지고 내란에 대한 이 12.12 사태처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행위가 군 기무사가 의도를 갖고 있었냐라고 하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라봐서는 서로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법 사항들을 작성을 한 것이라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작성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한 제1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의원들 비판이 굉장히 거센데요. 지금 들어보신 김영우 전 그 국방위원장 발언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무사 보고서는 촛불 집회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은 혁명이라고 하고 태극기 집회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고 하니까 어느 경우든 소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논리라면 태극기 집회도 탄압하는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좌파 정부가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의도이거나 국정원 장악, 검찰과 법원 장악에 의해서 이제 군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고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님, 이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당시에 그 문건을 작성했을 당시에 기무사령관이 조현천 중장이었죠. 지금은 전역했는데 이 조현천 중장이 기무사령관이 알자회 출신이라는 국내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회 이어서 그 구속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이렇게 사조직 비슷한 그런 단체 출신이라는 점들 때문에 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물론 기무사령관도 이제 바뀌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면은 조현천 그 사령관이 아니었더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하여튼 국내 이런 사조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알자회 중심으로 군이 무슨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쿠데타 음모인 것이냐, 아니면은 그 기무사 차원에서 만약에 상태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한 자체적인 그 준비 사항이냐, 이것이 그러면 과연 당시 한민국 국방장관이나 아니면은 그 황교안 대행한테 보고가 되고 나름대로 준비가 됐느냐라는 부분들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 거죠. 예, 어쨌든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까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건 작성을 누가 주도했느냐, 지시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해서라도 밝혀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서 이런 엄청난 계획이
청와대나 국방부의 윗선의 지시 없이 작성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돼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는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정보기관의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문령의 진상과 문건 집단 유출의 진상을 동시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단 지금 들은 네 당의 관계자들 발언으로 보면은 일단 진상을 밝혀야 된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진상을 밝히는 거는 혹시나 국회 차원에서 또 밝히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국회 원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문제는 군 기무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의 모든 정보들 다 문건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과거 정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과거 정부의 문건들을 어렵지 않게 구해서 최종적인 진실 규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을 불러다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도 규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부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총체적인 책임자는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명쾌하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하고요. 국회는 하루빨리 원구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2016년 국정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머물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작년도에 있는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있는 국정감사마저 과거 정부의 발목이 잡혀서 현재 이뤄야 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국회는 국민 앞에 진짜 면목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의 관점 이전에 일단은 정부가 명확하게 과거의 사태를 밝히고 국회는 그 이상의 미래를 좀 보기 위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 청문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문건이 공개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 유출 경위도 함께 밝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십상시 문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최순실 또 정윤회 그 국정농단을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해서 그 책임 추궁을 했었고 예. 국정농단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자정도 스스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규명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 핵심은 과연 이것이 쿠데타 음모였느냐 아니면은 그 일선 그 기무사 차원에서의 준비 단계였느냐, 그 단순한 서류적인 준비였느냐라는 부분들이 핵심이지. 물론 이제 기밀 그 이런 중요한 문건들이 군인권센터라든가 이런 외부 단체로 막 흘려가는 것도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문제의 핵심은 그 문건 유출이 아니라 그 진상이 어땠느냐라는 부분들을 가려내는 것이 더 핵심이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밝힐 것도 많은데 지금 국회는 원구성 협상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코가 석자인 이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당이 비대위원장을 대국민 공모에 붙였는데요. 어제 자정에 이 공모가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후보만 100명 넘게 추천이 됐다고 하는데 의외의 인물들이 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네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위기에서 구할 비상대책위원장, 곧 윤곽이 드러날까요? 그런데 어쩐지 잡음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오르내리는데 정작 지목당한 본인은 손사래를 치고 엉뚱한 사람 이름까지 나오는 실정이니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나온 두 사람 얼굴이 영 어두워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주 금요일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과 의사에게 당을 수술해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이 교수는 외상센터 상황이 한국당보다 100배는 더 안 좋다며 고사했습니다.
또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은 TV 프로그램에 나와 유시민 작가의 이름을 거론했는데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대표적인 진보 농객인 유 작가를 영입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대국민 공개 모집도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비대위원장 자리에 후보 101명을 추천했다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매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본인이 스스로 셀프 추천한 사실을 공개했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처럼 장난스러운 내용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오전 회의를 포함해 한두 차례 후보군을 압축하는 작업을 거친 뒤에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추임받는다는 계획인데요. 당 내부에서조차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다고 당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이런 계획이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후보만 101명, 이제 여기서 추려내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뭐 아베 신조, 허경영 이런 좀 황당한 이름까지 등장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공모는 공모대로 하고 또 비대위원장 영입 작업도 지금 꾸준히 한국당에서 내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국정 교수 이름이 계속 나와서 그냥 이름만 나오는가 했더니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게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우리의 히든카드가 있다, 물밑 접촉하는 히든카드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국정 교수 얘기했던 걸까요? 그 안상수 위원장의 생각과 김성태 대행의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안상수 위원장보다는 김성태 대행이 조용히 좀 저녁 시간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서 만났다기보다는 과거부터 있었던 약속이 있어서 만난 자리에 좀 제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일각에서는 나도 보수지만 이국종 교수님만큼은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덴만의 영웅이었던 석혜균 선장을 살려내기도 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오청성 병사를 기적같이 살려냈던 사실은 이국종 이 중증외상센터장의 역할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했죠. 네. 하지만 이국종 교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을 보면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결국은 삭감됐던 예산들을 복원하는 과정이 이국종 교수가 했던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이국종 교수의 열정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한국당을 조금 이끌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욕심이 한국당 내에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이국종 교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손사래를 치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가지고 구해줬더니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고 나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는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한국당을 살리기 위해 가면 그때부터 계파 갈등 속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가려고 할 것이며 이국종 교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선한 의지마저 폄훼될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를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계파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당 비대위 구성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성태 권한대행 얘기로는 이종국 교수가 딱 잘라 거절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국정 교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건 좀 생각해 볼 대목인데 대표적인 진보 농객 유시민 작가 이름까지 막 거론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국민 추천입니다. 국민 추천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예. 단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유시민 전 장관도 사석에서 일소에 붙인 적이 있었죠. 예. 지금은 아마 이제 요번 주 정도에 그 후보가 대략 나올 겁니다.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10일 정도에 열고 또 의원총회를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될 겁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고 예. 또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자유한국당 당원에 보면은 전국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고 지금 일단 17일에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겠다, 추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일이라면 한 지금 일주일 정도 예.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에 빨리 한 5, 6명 정도로 추리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 거쳐서 한 명으로 단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하고
혁신위원장으로 김용태 의원을 한번 내세워서 개혁을 해보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정진석 원내대표 시절에요. 하지만은 친박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전국 상임위원회 자체를 아예 무산시켜서 임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무산된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친박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비대위원장을 가지고 또 힘겨루기라고 또 회의를 무산시키기로 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주 안상수 준비위원장이나 김성태 원내대표도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누구를 모셔와도 이 계파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모셔와도 잘 될까 여기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한국당 비대위원장 모시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당 역시 이런 비판에 공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들어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어떤 혁신위원장을 모셔오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네네. 저는 혁신 대상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말씀드려서 아니 이국종 교수가 의학과 관련해서는 자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분야에서 자기 견해가 분명한 분이긴 하지만 이분하고 정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당내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 언론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네네. 조심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이제 워낙 또 언론 기자들이 관심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조심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모셔오기 이것 자체가 혁신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한국당 내에서도 이게 너무 희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조금 새겨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지금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냐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에 나가겠다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없었던 상황이랑 흡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후보군들이 넘쳐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젊은 그룹 중에 경제인을 모셔오겠다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단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 돌아서 서울시장 후보는 결국은 김문수 전 의원이 맡게 됐고요. 그리고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인재 전 의원, 이처럼 이제 올드보이 귀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정치적 경험이 없는 새 인물이 오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딱 적합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게 한국당의 지금 현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가장 희망이 있는 인물 하면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요. 박지원 민평당 의원, 김병준 교수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로 잘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준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개혁적인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거론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이 하시면 잘하시겠다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개혁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할 거다 이런 평을 지금 들어보셨는데 김병준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장 적합한 카드가 김병준 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준 교수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요. 원래는 경실련에서도 많이 활동하셨지만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행정학 특히 지방자치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 이 큰 틀을 만든 분이 바로 김병준 교수가 가장 큰 틀을 만들었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었죠. 그리고 교육부총리를 한 보름 정도 하다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아픔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주 책임 총리로 내정됐다가 마지막에 임명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는데 진보 진영에 몸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한국 정치 또 한국 사회 발전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은 여야 정치인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친박들이 김병준 교수를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당내의 역학상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곧 정해져야 되는데 복잡한 한국당을 구해낼 비대위원장 누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이제 나는 페이스북 정치를 접겠다 이렇게 선언했었던 홍준표 대표 어제 또 글을 올렸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다.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안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 일자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경제 문제를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홍 대표의 저 발언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안보에 관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 한국당의 전체 표를 보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물러가는 마당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는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게 됐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장 평화쇼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지난번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등을 굉장히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북한은 변한 게 없고 이러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의 진정성이 없었으며 한반도의 문제는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간의 관계 균열만 생겼다라고 주장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복귀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부가 이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의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그 이후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적인 측면이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서 반대급부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여론 형성이 기인했을 때 겉바라 내가 얘기한 것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복귀하겠다라는 게 아마도 홍준표 전 대표의 생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지켜보겠다 했는데요. 연말까지 지켜봐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흘러간다. 이러면 정계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 길은 열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연말 혹은 내년 초 정도에 전당대회 열어서 이제 그 새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 곧바로 복귀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한동안 더 보고 제야에 남아서 적당한 때를 복귀하겠다는 건지는 그 정치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는 그 본인의 뜻이 틀림없이 2020년 총선과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행보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페이스북 정치 안 하겠다 한 지 수주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어쨌든 홍 전 대표 언제부턴가 이제 발언을 할 때 보면은 올해 연말이 되면 땡땡땡 이런 그 가정을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연말에 이제 기한을 한정하는 발언을 자주 했었는데 이 발언 들어보시죠.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나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연말 지나서 국민들이 운동권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릴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주사파 운동권 정권입니다. 연말 지나서 국민이 운동권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릴 거다. 이 발언이 지난해 이제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온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대통령 지지율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남에게서 찾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았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좋아서 줬다라기보다는 더 잘하라는 뜻으로 줬다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인식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는 저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포장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장에 대한 거품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민낯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로 국민들이 눈높이를 돌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있었던 보수의 민낯이 이런 거였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민낯을 딛고 일어나기 위한 자기의 그 혁신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쪽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국민이 저쪽 진영이 설령 무너지더라도 이쪽 진영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홍준표 전 대표가 정말로 다시 한번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정계에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거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남에게만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끝내 한국당과 홍준표 전 대표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마음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뿐 아니라 한국당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문제인식을 먼저 하는 게 먼저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국회 원구성 협상 얘기 조금 해볼 텐데 오늘 원내대표들이 또 만나긴 했는데 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게 재연절 전에 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협상 결렬되고 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한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아주 반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운영위는 민주당이 갖고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이 갖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사실상 원칙에 합의됐다라는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 반발을 일으켜서 그런 원칙 합의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미묘한 신경전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관련 발언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또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쪽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실과 다른 합의 내용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사당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대화하고 제가 느끼었던 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뭐 그 뒤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각 당이 하는 반응은 각 당의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이라든가 내부 입장을 고려해서 뭐 저는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맞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 관례였습니다. 예. 어제 어쨌든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하고 이후에 민주당에서 또 다른 발언을 하면서 이게 신경전이 있었는데 지금 법사위원장 하면 법안 통과의 길목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야 신경전이 굉장히 큰데 관례대로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렇다면은 어디가 맞는 게 맞습니까?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회 운영의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축은 국회의장 아닙니까? 국회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단들이 모이는 국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일 거고요. 또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한 형식, 체계, 또 자구 수정까지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죠. 그리고 수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사위원회에서 법률안을 거기서 막혀 있으면은 거기서 병목 현상을 빚으면은 국회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국회 내 국회의 효율적인 또 아니면은 국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의 이야기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는 것이 관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 운영 철학에 맞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보면은 법사위원장을 당시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또 관례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철학이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보면은 운영위를 민주당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법사위는 한국당이 맞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20대 전반기 협상할 때도 당시에도 비슷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법사위원장까지도 가져가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방송에서 한번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인
이 논리가 지금도 예.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추은호 해설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얼마 전에 참여연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역 전체 2011년도에서 13년도까지를 공개한 바 있죠. 그 내용들을 보니까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위원들이 추가로 특수활동비를 개별 의원들이 매달 받아가게 된다. 이거는 또 하나의 월급 같은 개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해당 상임위원장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사위를 비롯한 수많은 상임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월 한 600만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 배분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활비 배분이라든지 뭔가 또 다른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괜한 오해 사지 않도록 이번에 원구성 하시면서 여야가 손잡고 특활비 폐지에 관한 입장 좀 내시고 그러면서 좀 국민들을 위한 정치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활비 폐지도 좀 논의를 해야 되고 할 일을 해야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만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어쨌든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격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는데 지금 교섭단체가 예전보다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4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원구성 협상도 훨씬 복잡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졌죠. 지난번만 해도 이제 3개 원내 교섭단체였기 때문에 의장단만 해도 국회의장, 부의장 2명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이렇게 배분이 됐는데 당장 국회의장단부터 이렇게 교섭자가 늘기 때문에 복잡해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큰 원칙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관례대로 부의장은 제2당, 제3당이 갖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상임위원장석 18개도 뭐 8대 7대 2대 1로 한다라는 그 틀에서 합의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의당과 민평당의 원내 교섭단체가 두 당이 합쳐져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와 정의당. 그래서 정의 모임. 어차피 지금 배분되면 의석수대로 하면 한 석밖에 제정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씩 두 당에 1년씩 나눠 갖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과대한 상임, 큰 상임위를 조개고 분할하는 그 문제는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국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물론 과연 나눔으로써 자리를 나눠 먹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또 극복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야 원내 대표 합의 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함수들이 있지만 어쨌든 재헌절 전에는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재헌절 합의 전에 먼저 국회의장단부터 선출이 이루어지고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각 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누구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의장단부터 합의가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은호 해설위원님 예상대로라면 재헌절 축사는 새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